혹시 정가 있으신 분 있으세요? 그건 좌파하셔서 구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나 이럴 것 같았어. 가덤벼. 그건 파산이죠. 공정한가요? 물려받지 않아도 되죠. 공정하냐고요? 그런 거랑 공정하다니까요? 공정하네요. 정의롭지 않다니까요? 뭐가 공정한지, 뭐가 평등한 건지.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니 잠시만요. 교육은 무상인데. 아까 다 뺐는데 그 얘기 아니에요. 세상은 원래 불공정합니다, 여러분. 큰일 났네. 오늘 토론 쉽지가 않겠네요.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의원 유호준입니다. 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대변인 한가선입니다. 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강서구위원회 위원장 이상욱입니다. 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동혁 퀴즈 1호 정진우입니다. 국민의힘 부대변을 맡고 있습니다. 우파입니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 서울시당 대변인 이호엽입니다. 저는 중도 우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말에 반박합니다를 보고 계십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 이거 봐요. 좌파, 우파 상관없잖아요. 이거 주제. 상관 있긴 있죠. 네, 사실은 근데 보통 정의당과 같은 의견이시네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저는 그냥 단순 X랑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저도 단순 X는 아닙니다. 그럼 X부터 한번 말씀해. 아니 그게 아니라 우선 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을 끊을 거면 구절을 누르세요. 아니 일단은 저는 사실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라는 명제보다는 촉법소년 제도 자체를 한번 다시 재점검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저는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게 소년법이라는 법에 근거해서 우리 사회에 이제 촉법소년 제도가 있는 건데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법이잖아요. 물론 여러 번 개정이 됐고 일부 개정도 됐고 전면 개정도 됐지만 이게 최초로 소년법이 언제 생겼냐 보니까 1950년대에 생겼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때는 전쟁이 막 끝난 시기이기도 했고 사회가 너무 혼돈의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취지 자체에는 사실 동의를 하는데 지금 너무 시기가 많이 지금 흘러왔고 지금은 시대가 다르다. 특히 지금 요즘 청소년들이 누리는 문화 같은 것도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제 주변에 초등학교 선생님인 친구들, 중학교 선생님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 청소년들이 그 첫 성관계 맺는 시기도 되게 일러졌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현실이다. 근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조사를 좀 찾아봤거든요. 물론 청소년 중에 다수는 아니지만 그 경험을 한 친구들 중에 퍼센티지를 보니까 평균 첫 시작한 게 만 14세래요. 그런 식으로 지금 시대가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촉법소년 연령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 좀 달라진 시대에 맞춰서 재정비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저는 5를 선택을 했던 겁니다. 소년법의 목적은 아이에게 면죄부를 주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변화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기에 개입을 하고 재범과 성인 범죄로의 이행을 막는 것이 소년법의 목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년법의 취지를 잘 살리고 입법 취지를 잘 살린다고 하면은 오히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 되게 신중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성관계 14세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이 시대에 필요한 거는 성관계가 14세니까 요즘 어린애들부터 모아가지고 순결사약을 하고 이런 거의 시대 정신이 아니라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그게 방식이 아니겠죠. 아닌 것처럼 피임에 대해서 가르치고 책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한데 그 말은 소년법 체제는 유지하되 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예를 들어 지금 소년법의 목적은 보호와 교화의 목적들을 어떻게 더 발휘할 수 있도록 제대로 효능감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인프라라던가 이런 것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사실 X를 한 이유가 X 했다고 또 이제 우리 당원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X를 한 이유는 교화의 목적의 개념은 아니에요. 분명히 범죄 행위를 한 사실들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아이들에게도 분명히 엄벌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지금 저밖에 아이를 키우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이제 지식 습득이라든지 혹은 아니면 매체에 의해서 자기가 어른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지 사실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순수하고 어려요. 그래서 저는 이 촉법 소년에 대해서 연령을 그냥 단순히 낮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4세에서 13세로 낮춘다는 근거가 뭐가 될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13세로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년 범죄가 있으면 12세, 11세로 낮춰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회 이슈에 대해서 우리 정치인들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했어. 이벤트성 공약 혹은 정책을 발의하고 추진을 했어. 라는 약간 무책임한 태도로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본질은 연령을 낮추는 게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해야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혹은 아니면 어떻게 노출되지 않고 혹은 아니면 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연령은 그래요. 연령을 낮춰서 소년 범죄가 일어나지 않으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찬성인데 그게 본질적인 핵심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우선은 X라고 했고 그냥 그것보다는 이제 뭐 보호 처분에 대한 강화를 한다든지 혹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말을 너무 길은 것 같은데.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과연 이 소년범 제도 내에서 촉법 소년이 소년들을 보호하고 있느냐 하나를 봐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가 살았던 고향에 되게 많은 동네였는데 이 촉법 소년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지금 만 13세면 괜찮은 거잖아요. 범죄를 저질러도. 만 14세부터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만 13세가 중학교 2학년 생일 안 지난 나이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어떻게 되냐면 가출을 해서 가출팸이라는 데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거기 있는 형들 선배들이 야 너 촉법이잖아. 너가 가서 훔쳐와. 너가 가서 해와. 이렇게 되고 걔네들도 내가 걸려도 난 괜찮잖아. 그러면서 가게 되어 있어요. 과연 이 촉법소년이라는 게 우리가 애들을 정말 그 연약한 존재로서 보호해야 될 존재로만 보고 만들어 놓은 이 제도가 오히려 그들을 과연 정말 잘 보호하고 있는가라고 보면은 물음표를 던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만 13세, 14세 되게 어려 보이는데 만 13세면은 중학교 2학년인데 생일 안 지난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2022년도 본부 발표한 그 내용에 따르면은 전과 18범 촉법소년이 있다고 합니다. 절도 보호처분 반복해서 전과 18범. 네. 1년에 한 번씩 했어도 이게 1년에 몇 번씩 한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2022년에 편의점 점주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학생이 나타나가지고 편의점 점주 협박하면서 나 촉법소년이야, 나 때려봐 하면서 폭행 사건이 일어났던 일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를 청소년들을 어떻게 보호할까 우쭈쭈쭈만 해주면은 그러면은 청소년들은 바르게 잘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예. 제가 좀 말해봐도 될까요? 말씀하시죠. 언급하신 사례는 당연히 충분히 공감되고 그렇지만 언급하신 사례는 예외적인 그냥 현상일 뿐이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본질이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피해자 보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소년 범죄에 대한 그런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피해받는 피해자의 보호도 저희 입장에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연령 하향하고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연령을 하향한다고 해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연령을 낮추면 그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나요? 형들은 그럼 더 어린 애들에게 접근을 하게 돼요. 그럼 더 어린 애들이 오히려 범죄에 노출될 수 있거나 이용당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연령을 낮추는 것보다는 다른 근본적인 피해자 보호라든지 혹은 아니면 아까 얘기 드린 방식이라든지 혹은 아니면 국가적으로 다른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연령을 낮추기만 한다는 건 오히려 무책임한 것 같다고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면 당연히 무책임하죠. 근데 말씀하시는 교화라든지 아니면 피해자 보호라든지 다 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출 수 있어요. 근데 순서가 저도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공감했던 게 그러면 12세는 11세는 그럼 촉법소년 제도가 왜 필요하냐 소년법 왜 필요하냐까지 가는 건데 저의 의견은 뭐냐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범률이 굉장히 높아요. 맞습니다. 재범률이 높은 이유는 그만큼 우리 지금 소년 보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보호 처분 제도를 더 강화하고 더 실증력 있게 방어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나이를 낮추는 거는 너무 쉬운 해결책이다. 정말로 우는 사람들한테 떡 하나 더 주는 그런 맥락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나이를 낮추는 걸로 그냥 땡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몇 년도에 이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70몇 년 된 게 만 14세를 정한 게 우리가 70년 전에 정한 거예요. 우리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이 그럼 이거 우리 14세 말고 13세로 해보면 어떨까? 12세로 해보면 어떨까? 이거를 토론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그거 낮추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반대한다는 의미가 낮추지 마. 절대 안 돼의 개념이 아니라 한번 낮춘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이나 정책들을 적절하게 아직 최고 효용성으로 활용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낮출래. 우리 그냥 낮추자. 낮췄어요. 그럼 그 다음도 계속 낮춰야 돼요.
이거는 그냥 회피예요. 왜냐면 낮춘다고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또 낮출 건가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고 우리는 뭔가를 했어. 너네가 그럼에도 범죄를 저지른 너네 잘못이야. 라는 그거는 무책임한 어른이고 무책임한 정치인이라고 한 생각합니다. 가지 이호엽 대변인께서 네. 말씀하신 거 두 가지를 조금 더 반박하고 싶은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촉법소년이니까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아라고 하는 전제가 틀렸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책임을 묻는 방식이 다른 것이거든요. 형법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미 뭐 보호처분이라는 것으로 이제 묻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그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아라는 전제는 성립하지 않고요. 저도 사실 아까 그 부분에서 버터도 근데 실제로 가출 청소년들이 너 촉법이니까 너가 해라 이렇게 한다. 그거는 맞는데 네. 보호처분 그거를 하에서 이제 보호처분을 그러니까 받게 되죠. 보호처분을 받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아, 예를 사실은 들어 어차피 소년원에 가는 가는 거죠. 거, 그러니까 소년원에 간다라는 거를 네, 두 가지 얘기하고 싶다고 했는데 두 번째 거는 아까 그 전과 18범 사례를 얘기를 드셨는데 네, 네. 세상에서 가장 나쁜 그 한 명의 사례 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것은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이게 공포의 그냥 정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분명히 존재하겠지요. 그쵸. 그렇지만 그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법적인 어떤 그 기준을 정할 때에 가장 크게 고려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이거든요. 예외적인 사례 하나로 가지고 우리가 성급하게 그걸 확대 해석해서 근데 애초에 지금 소년법에 들어갈 만큼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비율이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외적인 친구들을 어떻게 우리가 법을 적용해 줄 건가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두 가지 예시를 그냥 들어드린 그러니까 거고. 저는 전과 네. 18범 얘기 나왔을 때 네. 제가 주목한 거는 이 사람이 전과 18범을 한다는 그 나쁜 사람이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전과 18범만큼 제대로 된 보호 프로그램 작동하지 못했다는 거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성인들도 교도소가 얼마나 정말 열악한 인프라에 있잖아요. 성인들의 재범률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교도 인프라도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국가적 지위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근데 똑같은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다? 똑같은 인프라를 하면 그럼 과연 더 나아질까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고민을 하냐면 소년 범죄가 일반적인 성인 범죄보다 훨씬 더 재범률이 높아요. 실제로. 높은 이유가 처벌이 약해서일까요? 아니면 처벌을 받는 대상이 적어서 절대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떤 프로그램이 작동해야 저는 된다고 생각하세요? 보호처분의 프로그램들이 좀 강화해야 된다 생각해요. 예를 들어 인프라, 단순하게 그 소년원이나 이런 시스템에서 얼마나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 프로그램도 중요한데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10배 이상 차이 나요. 어떤 그리고 게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그 말씀하신 주장은 뒷받침할 근거나 객관적인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낮췄어.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범죄가 예방되는 사례가 있던가요? 범죄가 예방되거나 줄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낮춰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흉악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낮춘다 만다의 개념보다는 혹은 당연히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동의하고 나쁜 놈들이 많죠. 근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것 같아서 이걸 낮춘다고 해서 범죄율이 줄어드는 게 아니기 그러면은 때문에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다 교화랑 이런 거 다 얘기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다양한 게 있고 그 중에서 낮추는 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춘다고 우리가 말하는 그 소년법 내에서 그 보호 처분에 대한 효과를 그 촉법소년 연령 낮춘다고 보호 처분의 효과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호 처분은 보호 처분대로 우리가 강화하고 애들이 교화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마련하면서 이것도 내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순서가 연령을 내리는 거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최후의.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소년법 챙기고 나서 지금 우리의 국내적 상황이나라던가 아니면 우리의 국가적 위상에 그러면은 15세로 올리면 안 되나요? 16세로 올리면 안 되나요? 한 번 낮추면 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씀하신 과연 네. 그들을 제대로 교화하고 그들을 제대로 치료하고 그러니까 가르칠 만큼 노력을 다 했냐 이거예요. 그것도 해야 되고 낮추는 것도 같이 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왜 순서가 예, 다- 맞습니다. 저는 만약에 순서가 그게 같이 순서가 가야 되니까. 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왜 이유는 그러는 거죠? 네. 전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대체적인 학자들의 견해도 그렇고 나이를 낮춘다고 범죄 예방법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맞아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낮춘다고 해서 예를 들면은 14세에 해당하는 사람 우리가 확 낮출 수는 없을 거고 현실적으로 상상을 해보면 아마 14세에서 13세 뭐 많이 낮추면 12세 뭐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될 텐데 그럼 만약에 14세에서 13세로 법을 개정했다라는 걸 상상해 봤을 때 14세에 걸쳐 있는 청소년들이
나는 촉법이 아니니까 이제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것인가?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차피 범죄를 저지를 만한 환경에 놓여 있거나 그런 친구들은 13세로 낮춰졌다고 해도 저지를 확률이 높고, 그러니까 사실 다수의 전문가들이 연령이 하향된다고 해서 이게 실질적 범죄율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 연령 조정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 이 촉법소년 문제가 공론화된 이유를 살펴보면 나는 촉법이니까 괜찮아라고 하면서 의기양양하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소수의 사례들이 목격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또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저 드라마 뭐였죠? 저 드라마도 또 어떤 시원하다, 사이다하다 이런 평가들을 받고 있고, 이런 어떤 우리 사회가 여러 번 이런저런 사건들을 목격하면서 축적된 분노가 있어서 이 공론이 물론,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연령을 낮추자 말자 높이자가 아니고, 어떻게 이 지금 우리가 분노하고 있는 이 사회적 공감대를 실현할 것이냐, 해결할 것이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정말로 이게 재범률이 높고 이런 이유들이 우리가 정말 참교육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면, 과연 이들을 정말로 진실로 우리가 교화하고 이들이 사회에 다시 재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우리가 그만큼 투자를 하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과연 우리가 그 아이들이 지금 소년심사원이 우리가 한 개예요. 일본은 52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심리 상태고 어떤 교육과 교화 프로그램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개별적으로 정말 전문성 있게 준비를 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시도를 해보지 않은 채 단순하게 연령 낮추면 해결될 것처럼 착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냥 연령을 낮추는 건 저는 약간 아까 이제 대변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저 나쁜 짓을 하는 소년들에게 처벌을 줌으로써 통쾌한다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대상자로 보는 거로밖에 안 느껴져요. 왜냐하면 사실은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과 그리고 그 밖에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만나지 못해요. 이런 아이들 그러니까 접촉할 일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거나 관심을 안 가졌었던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진 거예요, 우리는. 저는 예를 들면 그 범죄를 저지르면 너네가 촉법소년도 소년원에 가는 것조차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나는 범죄를 저질러도 벌을 안 받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너희들은 보호 처분을 받고 그것조차도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소년원에 가게 돼 있어.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견학을 가듯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너네는 니네가 만약에 잘못된 행동을 하면 저런 공간에서 생활하게 될 수도 있어. 근데 그것만으로도 분명히 어느 정도 느끼는 바가 있을 거거든요.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사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지 촉법소년들이 형사처벌에 준하는 자유를 박탈하는 건 꽤 처분으로 받잖아요. 소년원에 갈 수도 있고 사회봉사나 뭐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러면 촉법소년과 촉법소년이 아닌 사람들이 받는 처분에 그 차이가 뭘까라고 봤을 때, 사실상 소년원도 충분히 고통스럽고 자유가 박탈된 거라서 가장 큰 차이는 결국 전과로 남느냐 아니냐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로 할 텐데, 전과로 남기지 말자, 만 14세까지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이 전과 기록이 남았을 때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이런저런 활동을 할 때 또 뭐 제약이 있거나 이런 좀 그 뭐랄까 후회하는, 그 과거에 본인이 조금 성숙한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록이 남을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 만 14세까지는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걸로 하자라고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논의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과 18범인데 나 기록 없어라고 사는 건 사실 범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우리 사회가 원하는 것은 더 어린 범죄자를 만들자가 아니라 더 낮은 재범률인 사회를 만들자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포커스가 다시 또 먼저 누르시죠. 안 누르고. 안 누르고 얘기를 말씀해요. 해드리고 제가 슬펐던 이거 오늘 조사하면서 슬펐던 게 뭐냐면,
소년원에 왜 이렇게 많이 안 보내냐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분들이 어떤 이게 이 교정이나 이쪽 계신 분들이 들어보니까 소년원이 부족해서 그렇답니다. 소년원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순서는 소년원을 늘리고 이 사람이 충분히 거기서 다시 사회로 돌아와서 제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이 필요한 건데 이 돈이 없어서 안 된다는 문제도 있고 하나는 제 사연을 좀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혹시 전과 있으신 분 있으세요?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면 없으죠. 근데 저는 어차피 있어도 말 못할 것 저는 뭐 없지 않아요? 저는 요즘 공직선거법상 많아지긴 공개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처분을 받았었거든요. 무슨 건으로? 이제 뭐 현대자동차 희망버스 투쟁권으로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전과 기록이 있어서 어떤 불편이 있냐에 대해서 사실 우리 사회가 많이 낮았어. 옛날처럼 뭐 빨간 줄 그으면 인생이 뭐 어떻게 되고 이런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삶의 제약이 있습니다. 일단은 해외 출국이 자유롭지 않아요. 아 그래요? 여러분들 미국 비자 신청하실 때 어떻게 그냥 신청하세요? 신청만 하면 되죠. 그거는 패스하면 네. 전과 기록 있는지 물어보시죠. 그건 좌파하셔서 예를 들어 오파들 예를 들어 다른 선거법에는 다 5를 누르면 아. 타이크로 돌아가요. 그 이제 비자 신청 안 해보셨죠? 아니야 해봤어요. 해봤는데 네. 당연히 아무 생각 안 그쵸. 하고 하지 우리는. 근데 사실대로 해야 되니까 그쵸. 안 나옵니다. 이게 무슨 뭐 좌파 문제라서 대사관에 문제가 아니라 가자. 반대로 뭐 탄핵반대 집회하다가 물리적셔서 나오면 똑같아요. 근데 이게 설명을 해야 되고 과연 인터뷰를 해야 되는 이런 거야. 일들이 내가 정말 아주 어렸을 때 그런 일을 겪었다. 하지만 지금 다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을 때 이게 기록에 있냐 없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삐 한번 버터비터가 없으셔가지고 그런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뭐냐면은 눈치가 같이 없었어가지고. 쓰세요. 같이. 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다 좋아요. 전과가 낙인 효과 찍는 거 아유 그것도 고민해야죠. 소년원 부족한 거 아유 너무 좋죠. 애들 교화시켜야 되는 거 너무 좋죠. 근데 이 논의는 연령 하향과는 떼놓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전혀- 얘기예요. 순서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학교 밖에 가출해 있는 청소년들 보면은 실제로 아까 촉법 소년들도 이 뭐 어떤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보호관찰 처분이랑 지금 만 14사가 돼서 형사법의 대상이 되는 거랑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 형도 굉장히 다르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60초 안 되는 인신구속이 60초 안 지났나요? 계속 끊어가고 계세요. 아니 저는 인신구속 그러니까 인신구속이라는 것이 행동의 그래서 자유 시킨다니까요. 그래서 14세 미만 애들한테 너가 60초 가서- 보장해 저는 주셔야 60초가 돼요. 죄송해요. 제가 뒤끝이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인신의 구속이랑 똑같은 범죄 본질인데 지금 저는 하향됐을 때 어떤 일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상을 한다면 더 많은 아이들이 그러면 이제 소년법 처분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면 더 적은 인원들 왜냐면 지금은 14세 아이들이 판단을 해요. 적어도. 근데 문제는 더 어린 애들은 이게 소년원에 가는 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도 몰라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의견이 있는데 13세는 더 모를 거 아니에요. 지금도 13세는 해당이 되잖아요. 근데 진짜 어려워요. 낮춰도 해당되고 안 낮춰도 숫자를 해당되잖아요. 잘못 말했는데 제 말은 더 낮추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어린애들한테 그 협박이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협박을 받은 아이가 적어도 이렇게 했으면 내가 인신이 구속되는 소년원에 간다는 걸 인지하고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촉법 소년들 그러니까 촉법 소년이라 하면 죄가 없는 걸로 쳐준다가 아니고 죄가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가해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피해자들의 측면에서도 우리가 사회적 공분이 쌓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피해자 입장에서 굉장히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피해자 얘기는 조금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촉법소년에 대한 공론화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결국에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이 그렇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뉴스를 볼 때에 무슨 중범죄 뭐 성범죄 뭐 이게 일어났는데 얘네가 촉법소년이래라고 하면 사실상 이 친구들도 소년부의 이런 판결을 받고 보호 처분을 받고 이런저런 그 소년원에 가기도 하고 하지만 그걸 시민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무죄처럼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더 분노가 일어난다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떠한 처분을 받는지 그리고 그렇게 분노하는 시민들도 사실 대부분 이 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이 어떠한 방식의 교화를 받는지 사실 소년원에 가면은 오히려 더 범죄에
뭘 습득해서 나온다고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되지는 않는지 제대로 우리가 사회가 이 아이들을 얼마나 챙겨서 팔로업 해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더 투명하게 보여주고 더 알려주는 게 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것도 맞는 피해자의 부분이긴 피해 합니다. 회복에 더 집중해야 되는 네. 것은 맞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가해자의 처벌 정도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인과관계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법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는 좀 또 분리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말씀에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가 교도소라는 말을 쓰잖아요. 감옥이라고 안 하고 정치면 교도소잖아요. 교도소의 본질은 그들이 교도하게 되는 교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지금 처벌의 목적으로만 갖춰 있어서 제대로 이들이 교도되지 못하기 때문에 재범률이 높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더 극대화된 게 소년범이라는 문제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어떻게 더 제대로 교도할 거야가 선택지어야 되지. 한 가지 제가 좀 사례를 찾아온 게 있는데 2010년에 덴마크에서 촉법 소년 연령을 15세에서 14세로 하향을 했다가 재범률이 높아져가지고 2022년에 다시 복귀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한다고 해가지고 재범률이 낮아진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갑자기 선크림 바르시면 어떡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궁금해서. 안 열려. 냄새가 좋네. 갑자기 여기서 선크림 바르시면 어떡해요? 나는 시작할 때도 바르고 있는데 이게 안 열려요. 내 거. 근데 저 그 말씀하신 거에 궁금한 게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했을 때 덴마크에서 예, 덴마크의 사례입니다. 재범률이 범죄율이에요, 아니면 재범률이에요? 재범률입니다. 재범률이 다 따라하는 높아진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건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측할 수 있죠. 더 네. 연령이 낮은 학생들한테 막 뭐 예를 들면 선배들이 안에서- 부추긴다든지 뭐 약간 이런 메커니즘이 있는 건지 또 다른 사례가 있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추측은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뭐 데이터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어가지고 그 메커니즘을 제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게 낙인 효과겠죠. 아마 14세인 친구들이 이제 낙인 효과 때문에 재범으로 다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 촉법소년에서도 우리 일반적인 이 사회를 둘러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 학생이 소년원에 갔다 아니면 보호관찰처분 950호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게 지금 물론 이제 형사법상의 그 전과가 생기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긴 하지만 지금도 사실 일반적인 학교 생활이나 일반적인 학생으로 살아가기에는 이미 낙인을 굉장히 많이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의미가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따뜻한 마음으로 교화하고 또 학생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또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까 보다는 안 하게 할까 이런 고민들이 다 너무 좋은 말이고 저도 그거에 동의를 하는데 그거에 연령을 낮추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뭐 낙인 이렇게 연령 낮추자라고 한다고 해서 낙인 효과 우린 생각 안 해 아니면은 뭐 교화 우린 생각 안 해라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안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감하는 거는 이 죄송합니다. 이 촉법소년들에 대한 교화 프로그램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잖아요. 재범률이 막 10%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모두가 지금 동의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은 거기에 대해 우리가 자본의 투자를 되게 인색했기 때문이라는 것도 동의하실 거예요. 저는 그건 동의 아닙니다. 아닌가? 그러면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저는 들어서 우파입니다. 이 아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우리가 과연 제대로 된 인프라 투자를 했는가 그거에 대한 고민들이 분명히 고민의 지점은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에서 저는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 소년원에 간다라는 것이 낙인 효과가 있죠. 저도 주변에 그분 있었는데 우리는 그거를 문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년원에 간 거를 낙인 찍히는 이 문화에 대해서 맞아요. 문제 조절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엄밀히 말해서는 전과가 있다라는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법체계예요. 지금 우리 법체 현실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 소년 범죄를 했다고 소년법에 의한 처분을 받았다는 것도 그럼 이것도 당연히 더 엄밀히 따라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거 피해를 낙인을 지우기 위해 노력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우리 사회의 문화라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문화를 바뀌기 위해서 노력이 선행되어야 된다. 너무 하고 싶은 말이
저희 대통령도 전과 사범인데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근데 네, 그럴 수 있다고 결국에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도 근데 대통령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근데- 그렇게까지 그런가? 예. 저는 궁금한 게 이건 사실 토론 내용하고 무관할 수도 있는데 아까 이제 클립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통령께서 촉법 연령을 낮추자고 했는데 낮추자고 하신 게 아니라 낮추는 걸 공론화하자고 하셨죠? 낮추도록 공론화하자고 했는데 아니 낮추도록 공론화하자고 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낮추는 거세 아니 그냥 대예요. 궁금해서 이제 같은 궁금해서. 당이니까 저는 자유롭잖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 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은 당원 한 명일 뿐이에요. 그렇죠. 네. 예. 그렇군요. 예, 다른 당은 아니셨던 것도 있긴 한데 저희는 어느 그렇습니다. 당이 그랬죠? 왜냐면 저는 대통령의 저 포지션이 너무 좋다고 생각한 게 제왕이 아니잖아요. 저분이 무슨 철인왕이 아니에요. 이게 맞다로 결정을 이렇게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공론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오히려 저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지금 필요한 게 촉법소년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제레드의 인프레토주와 치유회복 프로그램 마련하는 거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 논의의 장을 만드는 것이 저는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 나 주장하고 다른데. 바꾸세요. 그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참교육이라는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고 이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처럼 그 전에 또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이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고 원자력 탈원전 자 그러니까 세 있는데 이걸 너무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 그냥 하나 국민의힘 그러니까 저는 쪽에 궁금한 이런- 거 있는데. 먼저 하나 말씀하세요. 더. 그 아까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처벌 엄벌주의가 과연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살짝 논의를 했었잖아요. 그 이 촉법 소년들 중에서도 이제 중대범죄 좀 이렇게 뭐랄까요?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네, 뭐 살인을 아, 했다라던가 아까 네, 살인이라든가 집단 폭행 뭐 이렇게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범죄의 경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연령을 하향하는 걸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그게 그러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 살짝 엄벌주의를 당연히 엄벌주의인데 당연히 전 초반부터 엄벌주의라고 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다르다고 해요. 근데 조금 그거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벌을 강화하는 것과 강력 범죄를 네, 저지른 저는- 소년에 대한 처벌을 네. 원하는 건 당연히 피해자의 주장이고 피해자 가족들의 당연히 보호하기 위한 심정이겠죠. 방법이긴 한데 그 강력 범죄를 저지른 애가 더 어리다는 거는 무슨 근거죠? 그 맞지 않잖아요. 매칭되는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 그런 아니에요. 사례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나쁜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그 연령에 있는 모든 아이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전 이 주장 말고도 또 다른 의견이 있는 게 이제 우리가 바라는 그 사람이 더 처벌을 받기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더 처벌을 받기 위한 건 아니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더 많은 교화를 받기 위함이 우리의 법체계의 목적이잖아요. 저는 처벌을 받기 원하긴 합니다. 네. 처벌을 이게 받기 그거잖아요. 원하긴 그러니까 저는 맞아. 그러니까 저는 나는 그 네. 나쁜 놈들이 처벌을 받는 게 예. 맞아. 근데 연령을 하향한다고 이게 해결이 되나? 그게 빠르게 보고 예를 들면 이거죠. 그러니까 13세 만 13세인데 살인을 저질렀어요.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행법상에서는 제일 큰 처벌이 10호 처분. 네. 소년은 2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좀 저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했던 거. 소년원 2번이 너무 짧다는 거에 동의해요. 그 소년원 2번 2년으로 과연 이 아이가 충분히 교화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문제 논점은 우리도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철저하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범죄자들을 교화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헌법 질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헌법이 어떻게 이 범죄를 대하고 있는가? 단순하게 처벌만을 하는 게 아니라 헌법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 공화제 질서에서 저는 뭐 헌정 질서 안에서 선출된 의원이기 때문에 헌법 이내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헌법 질서 밖에서 우리가 논의를 시작하면 그럼 이제 거기 이제 너무 이제 어려운 얘기가 시작되거든요. 질문은 들은 건 난데 왜 거기서까지 가요? 자, 질문을 들은 건 전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10호 처분이 있는데, 아까 제가 주장했었던 건 처분에 대한 강도를 높이자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말이 안 되면, 소년은 2년, 3년, 4년, 5년으로 늘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저도 되게 징벌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런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로그램적인 문제, 너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더 강한 처벌을 받을 거야. 그리고 사실 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 재판을 받고 그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원치 않은 수준의
판결일 수 있어요. 적절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부모가 그 이제 범죄자를 이제 살해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도 제가 부모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았을 때는 찢어 죽이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표현 안 되나? 근데 당연히 그러니까 부모로서 당연한 인간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제도적으로 연령을 하향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복수를 할 수 있나? 혹은 아니면 연령을 하향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처벌이 더 강해지나? 그러니까 연령만 하향했어요. 근데 처분을 받는 범위만 늘어나고 대상만 늘어난 거지 더 강력한 처벌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더 강력한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범위를 늘린다는 거는 조금 모르겠어요. 그게 맞다 틀리다 혹은 아니면 효용성이 있나? 그래서 정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 이렇구나 말을 계속 길게 하니까 아무도 못 들어오는구나. 자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건 제가 부모인데 아이들과 대화해 보면 혹은 아니면 저의 아이보다 나이가 있는 형들하고도 보면 굉장히 어려요. 되게 순수해요. 근데 그들이 그런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혹은 아니면 사실 초등학생은 자기들끼리 욕도 하고 이상한 얘기도 하고 야한 얘기도 분명히 할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른의 관점으로 야 얘는 진짜 장난 아니구나인데 그들에게는 그냥 언어 표현 수단인 정도의 수준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으로 그들은 야 너네 정말 잘못됐네. 얘네들 알 거 다 알아. 처벌해야 돼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그러한 범죄에 빠지지 않게 우리가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해요. 그냥 범위를 확대해서 야 얘들 다 너 옛날에 영화 같은 것도 있잖아요. 낙인 찍고 아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 미래가 있어 라고 해서 그냥 다 낙인 찍어서 그냥 분리하는 것처럼 그런 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근데 이 짧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입장 정리를 해주세요는 제가 하는 건가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딱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어요. 사례가 있습니다. 끝나. 제 동생이 16살이에요. 내년에 고등학교 입학을 하고 있는데 알 거 다 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애예요. 그건 본인이 봤을 때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애예요. 맞아.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동생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한 게 제가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제 동생은 그런 애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저도 형사처벌의 목적이 우리가 함무라비 법전도 아니고 내가 당한 고통만큼 저 사람도 고통을 받아야 될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논점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원하는 정도의 처벌을 해줘야 된다. 저 예전에 영화를 하나 본 게 이제 가해자를 처벌을 받는데 피해자가 이제 그거를 봐요. 손이 잘리고 발이 잘리고 언제 정지시킬 것이냐. 인디 영화죠. 네. 저도 근데 봤어요. 그 영화가 말하는 교훈이 이거를 끊어내기 위해 우리가 현대적인 형사제도를 도입했는데 지금 이거 연령을 하향돼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에 회복을 할 수 있는 것을 갖춰놓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을 강화한다? 처벌을 강화할 대상을 늘린다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너무 어렵다. 근데 회복에 대한 건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공감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명제 자체가 회복을 논의하는 게 아니고 연령 하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촉법 소년 제도를 아예 없애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충분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거를 하면서 촉법소년 없앨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없앤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촉법소년 그냥 모든 사람이 형사 네 하지만 그거는 똑같이 적용하되 예를 들면 청소년에게는 재판을 할 때 그 처분을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죠. 성인에게 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처분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사회 봉사를 많이 시킬 수도 있고 그게 지금 그게 지금 보호 처분인데 결국에 그러니까 아까 다시 얘기로 돌아가는 게 결국에 그럼 다른 점이 뭐냐. 보호 처분도 지금 충분히 벌 받는 거 아니냐. 그럼 결국에 다른 점은 전과예요. 이 전과를 받게 할 거냐 말게 할 거냐 그게 10세에서 14세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15세를 받는 것은 15세가 전과가 이렇게 그이는 거는 괜찮고 14세는 안 되고 결국에는 기준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14세는 미성숙하고 15세는 성숙해 라고 생각을
사회가 할 것인지 13세는 미성숙한데 14세는 성숙해라고 할 것인지 그건 결국에 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사회적 합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을 어디에 둘 것이냐가 오늘의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낮추는 거 안 돼라고 하시는 입장이신 분들은 그럼 15세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6세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다 지금 이미 의견이 결정되어 있는 것은 판단 능력을 14세로 보고 그 판단 능력에 따라 책임 범위를 묻는 방식을 달리하자가 지금 지금의 제도인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14세에 동의하냐 안 하냐를 볼 게 아니라 14세로 지금 기준되어 있는 것에서 낮추는 것을 동의하냐 안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이 명제는 그걸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14세 요즘 14세를 충분히 본인 판단할 거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부대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있어서 내가 보기엔 아닌데 나도 몰라. 만 14세 못합니다. 못해요. 본인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그거에 대해서 너 잘못했어 안 잘못했어 했을 때 잘못했어요 정도 수준이지 본인이 이 사건에 대한 진술 혹은 아니면 이러한 인과관계 그리고 내가 어떠한 앞으로 어떻게 보호 처분을 받을 처분을 것인지. 받을 거에 대한 인지에 대해서는 하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춘기도 접하지 않은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적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네. 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정과 차이밖에 없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처벌에 대한 강도 차이도 있죠. 왜냐면은 성인 같은 경우는 뭐 사형까지 무기징역에서 사형까지 가지만 이제 아이들의 개념에서는 조금 더 그것보다는 더 적은 수준의 사실은 뭐 징역 몇 년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거는 뭐 저희가 당연히 조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이를 더 어린게 혹은 나이를 더 올린다의 개념은 조금 아직 성급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많은 의견을 받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입장 정리 한 번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교도소의 문턱을 낮춘다고 해서 범죄의 문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는 것에 있어서 교도소의 문턱을 단순히 낮추는 것이 우리가 더 어린 범죄자를 양성할 뿐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만 14세 지금 되어 있는 촉법소년의 연령은 너무 오래된 옛날 기준입니다. 지금 현대사회에 맞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것이 꼭 우리 교화의 이런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 입장은 아니다. 네,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자. 만 13세 정도가 적당하다. 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촉법 연령 하향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쓰고 예를 들자면 교정 인프라라던가 이런 건 다 써보고 소년법의 처분 조치도 더 강화해보고 그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될 것이지 다른 방법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채 바로 이렇게 내리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공론화에 제대로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를 적용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적 정의가 회복적 정의보다 사실 후순위라는 것에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복적 정의가 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오를 한 것은 사실 연령을 13세로 낮춰야 된다, 12세로 낮춰야 된다 그런 의견은 아니고 이 촉법소년 제도가 있음으로 인해 사회적 공분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촉법소년 제도 자체를 근원적으로 재점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공론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제가 X를 한 이유는 연령만 낮추는 게 문제가 아니다. 당연히 촉법 소년들에게 엄벌을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나이만 낮추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촉법 소년의 나이를 1살 낮춘다고 대한민국이 안전해지지는 않습니다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교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써보고 마찬가지로 더 엄벌을 취할 수 있는 지금 촉법 소년들에게 더 엄벌을 취해보고 그들에게 알리고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이런 식의 결과를 얻을 거야라는 거를 학교에서든 사회에서든 부모든 좀 교육을 해볼 필요성은 좀 있고 촉법 소년의 연령은 그 다음에 좀 더 공론화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에게 물려받는 재산은 불공정하다. 하나, 둘, 셋. 나 이럴 것 같았어. 다 덤벼. 네, 그래서 반대 의견이신 X부터 한번
의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에게 물려받는 재산이 불공정한가라고 지금 생각하시는데 저는 X입니다. 공정 좀 애매한데 불공정하지 않다. 공정하다는 좀 이상하네요. 불공정하지는 않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부모가 되고 나서 되게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굉장히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냥 학교 나오고 대기업 다니고 충분히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고부터 나는 정말로 열심히 살아야겠다. 나는 정말로 오래 살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나이가 본받을 점을 보여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모가 자식을 위해 인생을 살아오면서 열심히 살아왔던 그 헌신 그리고 열심히 살아왔던 부의 축적을 당연히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건 자연적이고 본능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거는 사유재산에 대한 문제인데 헌법 23조에 있는 모든 국민은 재산권을 보장받는다라는 그런 헌법적인 문제인데 이걸 다른 타인이 그 가족의 혹은 일가족의 재산에 대해서 불공정하다, 불공정하지 않다, 혹은 아니면 국가가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개입을 한다라는 거는 좀 잘못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은 짧게 이 정도로 하고 여러분들의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방금 상속세 논의로 가면 또 다른 OX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속세보다는 저는 이 전제 자체를 우리가 조금 개념을 함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불공정하다인지 불공평하다인지에 따라서 조금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부모에게 물려받는 재산은 불공정하다라는 명제는 타고난 신체 조건이 불공정하다라는 거랑 똑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키가 크고 어떤 사람 키가 작고 하는 건데 사회적인 시선 속에서 키가 큰 사람이 더 우대를 받는 문화 속에 있다면 그거는 불공정한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명제 자체가 논의가 좀 가능한 명제인가? 약간 그런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신체적인 능력과 동일하게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 격차가 있다라는 것은 다들 동의를 하실 텐데 그럼요. 그럴 수 격차가 불공정하냐 불공평하냐 아니면 불공평해서 평등하게 만들어야 하냐 이 명제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떤 전제로 들었는지를 그러니까 가족 간의 그 상속행위 자체를 부도덕하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그렇죠. 명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싶은 이 논의 해야 할 주제는 막대한 부에 이제 물려받은 상속이 우리가 개인이 노력해서 성취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서 어떤 권력과 기회의 세습까지 이어지는 것을 전제한 다음에 그런 사회는 불공정하다라고 우리가 당연히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명제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명제. 막대한 부요? 그럼 막대한 분은 괜찮고 막대하지 않은 분은 가족 간의 상속행위 전부를 부도덕하다고 주장하진 않아요. 헌법 얘기하셨는데 우선 이거부터 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질문이 계속 저한테 들어올 거잖아요. 어차피. 자, 그 다음에 하시죠. 했으니까 제가 주인공이에요. 저만 X니까. 그 막대한 부라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우리 상속세율이 되게 높습니다. 저도 되게 많은 액을 내야 돼요. 저희 아들한테 주려면. 와, 근데 부럽다. 네. 자랑이야, 이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그럼 오늘 저녁은 이런 제가 박탈감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랑 불공정하다니까요. 불공정하네요. 그런 거랑 무관하게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굉장히 높아요. 생각보다 이제 젊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조금씩 살다 보면 그 부가의 가치가 계속 늘어나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늘어날 수 있겠죠. 근데 시드머니가 있으니까 늘어나겠지. 그러면 그건 이따가 사람들은. 얘기하고 막대한 부는 괜찮고 그럼 어느 정도 부가 괜찮지 않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가요? 지금도 저한테 발언 준다고 나왔어요. 그럼 우선 알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헌법 얘기하셨는데 네. 헌법 23조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바로 뒤에 나온 게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고요. 네, 맞습니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고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재산이 꼭 플러스만 있나요? 그러면 누군가는 50억의 마이너스를 물려줘요. 그건 그건 파산이죠. 공정한가요? 그럼 파산조차를 가지면 되죠. 그리고 물려받지 않아도 되죠. 그게 공정하냐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러니까 제 말은 공정하다, 그러면 예를 공정하지 들어 않다는 그 제 말은 50억을 빚을 물려받는 자녀기 좀 보는 게 아니라 그럼 50억을 빚을 빌려준 사람 있잖아요. 그분들 관점에서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자산의 이동에 있어서 아까 자유와 본능 물려주는 자유와 본능이라고 얘기했는데 모든 법과 제도는 그 자유와 본능을 어떻게 공공복리에 맞춰서 조절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공공복리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게 아니죠. 그 조항이 여기서 들어간 이유는 예를 들면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공복리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적으로 국가가 사유재산을 강요할 수 있다, 강제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그걸 넣은 게 아니라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해서 넣은 거죠. 그 한계를 법률로 정한다는 말이 들어있는 거는요. 법률은 법률이 정해지는 거는 우리가 뽑은 대표자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정하잖아요. 물론 뭐 그게 사회적 합의냐 아니면 국회 합의냐는 또 얘기를 다뤄봤지만 헌법 체계상에서는 그 법률로 정하는 말은 우리가 선출한 대표자들이 합의예요. 그들이 판단하기에 공공성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논의가 지금 아까 우리가 인정한 대로 이게 지금 상속세가 있는 게 상속세에 대한 OX가 아니라 공정하냐 불공정하냐였는데 저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출발선이 달라진다라는 것이 기준이 달라요.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주식을 얘기하자면 저는 똑같은 주식을 열심히 공부해서 저희들 100주를 샀어요. 근데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2배가 많아서 200주를 샀어. 근데 어떻게 돼요? 저 시대가 많아요. 그리고 문제는 떨어질 수도 있대. 룰을 되게 잘 지키시고. 불공정을 왜 그런 식으로 논하세요?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면 저기 미국에 사는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네. 저긴 자원이 많네. 여기는 자원이 적네. 처음부터 출발선이 다르네. 이런 거랑 뭐가 달라요? 자, 저 부모와 나의 부모는 부의 가치, 부를 축적한 재산의 수준이 달라. 이건 너무 불공평해. 그렇게 따지면 국가마다의 가지고 있는 부와 초반부터 시작한 출발점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주 혹은 아니면 아까 본능이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아까 그리고 뭐 키나 혹은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당연히 뭐 이제 우주는 혹은 아니면 우리 자연은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불공정할 수 있어요. 나보다 제가 키가 더 크네. 나보다 제가 더 잘생겼네. 나보다 제가 돈이 많네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 사람이 우리보다 돈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공평하게 갈라치자 혹은 아니면 공평하게 나누자의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나대로 갖고 있는 재화와 그리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교육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더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거고 마찬가지로 그 부가 많은 사람은 당연히 더 빠른 속도로 부의 증식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한탕으로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각자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의 부를 뺏거나 다른 사람의 하지 않고 그냥 각자 열심히 살면 되는 거고 그리고 공공복리를 얘기하셨는데 저도 공공복리를 좋아합니다. 그런 의미는 우리 세수가 소득세도 있고 법인세도 있고 부가가치세도 있잖아요. 당연히 소득세,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더 많은 재산세를 내고 소득세를 내고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종합소득세를 낼 거예요. 계속 그렇게 내왔고 그리고 사실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거의 안 내는 분들도 꽤 많아요. 어차피 그런 세수 징수를 통해서 그 부의 재분배가 되고 그거는 정치인들이 너무 길어지나요? 정치인들이 분배를 하는 아직은 안 누를 것 분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들이 버는 수준이 높다고 해서 뭐 불공정하다 공정하다를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저 그냥 여쭤보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태어났는데 나로 태어났는데 뭐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 좋죠. 그러면 저랑 재벌집 막내 아들 뭐 할래? 그럼 저 무조건 재벌집 막내 아들 할 것 같아요. 물론 저희 부모님 저 사랑합니다만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고 그래. 세상은 원래 누군 태어났는데 IQ가 엄청 좋게 태어나고 누군 태어났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고 누군 태어났는데 키가 너무 크고 누군 태어났는데 운동신경이 너무 좋고 원래 세상은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세상이 많은 게 불공평하잖아. 맞아요. 불공평하지 않아요, 솔직히. 맞아. 그럼 이해했어. 자, 그러니까 그러면 O 맞죠? 그러네. 맞죠? 그러니까 이 논점으로는 정의를 잘못 내렸어. 세상은 맞아요. 불공정해가 맞아. 맞아요. 나도 그 논리는. 난 그래서 왜 이거를 X를 불공정하지 않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런 의미로는 불공정할 수 있다고 세상은 원래 불공정합니다, 여러분. 각자 자신이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열심히 살아 나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 개념어를 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정리가 안돼 처음에 있어서. 말씀드렸던 게 사실 세상은 불공정하다. 부모에게 물려받는 재산은 불공정하다라는 전제에 누가 X를 하겠어라는 저는 생각을 했었던 그런 의미로 거예요. 대전제를 그렇게 당연히 의미하면. 당연히 불공정한 거고 불공평한 건데 우리가 그러면은 OX를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는 부모에게 물려받는 재산은 불공평한 환경을 야기한다.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정도.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불리하죠. 그 불평등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금 더 평등한 제도를 만들어야 하느냐, 방향성이 그쪽이냐 아니면 그대로 불공정하니까 밸런스가 너무 붕괴지는데요? 그렇게 하면 예를 들면 저한테 유리한 논제로 사람 가려면 저한테 유리한 논제로 가려면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은 뭐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뺏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막뭐 상속세니 뭐 상속세를 소득세니 높여야 된다. 이중과세니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방금 이제 대변인님이 얘기한 대로 가면 나 그럼 어떻게 주장하지? 그러니까 나 논리가 결국에는 약해질 수도 우리가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토론을 있어요. 하려면은 방향성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상속세가 이대로 괜찮냐, 아니면 높여야 되냐, 낮춰야 되냐 이 방향이면은 우리가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더욱더 같아요. 구체적으로 네, 하면. 왜냐면은 세상이 불공정한 건 너무 당연한 전제라서 우리가 높아요, 그거 가지고는 아니 저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언젠가 이렇게 되면 예정입니다. 제가 세상은 불공정한데 근데 우리가 만들어갈 사회는 좀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가 할 수단이야. 일이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맞아. 상속에 세금을 그래. 내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하면 맞아요. 조금씩 의견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세상은 불공정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혹은 정의당에서는 뭐 이거를 좀 세금을 더 많이 어떤 과세를 보완 한다고 정책 생각할 거고 내 입장에서는 과세는 너무 과한 것 같아. 좀 더 이제 낙수 효과라든지 기업을 유치시키기 위해서 법인세를 낮춰서 낙수효과 나왔어, 낙수효과. 국가 경제가 더 오늘 그 얘기는 경제 발전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 그거는 이제 서로 간에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 식으로 좀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걸 어떻게 만약에 상속세. 그 방향성으로 하면 혹시 X로 바꾸시나요? 전 상속세에 대해서 하면은 저는 상속세가 지금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그럼 X네. 진짜 바꾸세요. 저는 일단은 높아요. 상속세 너무 높아요. 제가 하나 네. 설명을 높아요, 드리면 진짜요. 여기서 이제 소득이 공개된 사람도 저 혼자일 것 같아요. 저희는 검색하면 공직자니까요. 안 그냥 봤어요, 안 봤어요. 검색하면 나와요. 안 볼게요. 근데 재산도 제가 나오잖아요, 지난 지금. 5년간 아니 저희는 출마하셨으니까 재산. 재산도 나오고 연봉도 공개돼요. 검색하면. 근데 저는 지난 5년간 연봉 받으면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냈습니다. 왜죠? 전부 다 환급 받았거든요. 세공제. 네. 예를 들어 저는 여유가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자본이 4년 동안 일정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학자금 대출 갚고 그거에 맞춰서 연금 저축하고 그거에 맞춰서 ISA 하고 그거에 맞춰서 청년형 소득 단기 소득 공제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둔 소득은 물려줄 제가 아까 말씀하신 내가 이미 충분히 소득을 냈기 때문에 세금을 낸 자산을 물려주는 거라는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소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수도요? 제가 마지막 부분 이해가 안 갔어요. 처음 각종 면세를 다 받아서 저는 세금을 그러니까 저희 각종 면세를 받았기 때문에 세금을 거의 안 안 냈어요. 냈다. 거의 안 낸 수준이 아니라 예. 그 지난해 지방소득세만 냈어요. 그것도 올해 정산 받겠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 별 불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아니라 이런 소득을 아까 주장하셨대 나는 이미 내가 소득세 다 낸 소득인데 이거를 상속세로 또 내야 된다는 얘기하셨잖아요. 그거랑 좀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서 그 이중과세에 다른 대한 지점을 좀 얘기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이중과세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이중과세에 대한 얘기를 드릴까요? 아니면 얘기하신 아니 이중과세에 대한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중과세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죠. 이건 좀 많이 딥하게 네, 들어갈 그래서 것 그 같은데 얘기를 뭐 안 해- 재건축조합이라든지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하길래. 초과이익 관수제라든지 뭐 미실현에 대해서 그것도 해야 되나요 지금? 그러니까 상속세가 이중과세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얘기를 상속세는 해보는 이중과세라서 상속세 폐지된 국가도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상속세율이 높고 자 상속세율을 거둘 거면 상속세율을 걷어라 예요 저는. 근데 계속 이미 세금을 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산에 대해서 누적되고 있고 축적하고 있는 순간 계속 소득세를 내요. 40% 내시는 분도 있고 46% 내시는 분들도 있고 계속 냈는데 자 이제 남은 자녀 자산을 물려주려고 하니 또 한 절반을 까내가 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뭔가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소득을 이렇게 벌어들이는 얘기하고. 과정 속에서의 세금을 좀 어떻게 하든지 상속세를 좀 낮추든지 그런 조율을 해야 네,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는 거죠? 계속 사실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이중과세라는 위헌적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얘기만 나오죠. 얘기가 판결은 아니에요. 판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판결이 나왔나요? 판결은 아니죠. 원래 없던 아니, 근데 우리나라에만 저 있는 그러면 세금이죠. 저는 그거는 질문이 있는 게 아니 이 버튼이라고 하는데 부정 그 버튼이 아니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상속세를 아예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거기까지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아까 촉법소년 연령을 13세가 적당하냐 14세가 적당하냐 이런 것처럼 사회적 기준선을 어디다 둘 거냐 내 의견이 어느 선에 있느냐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를 네네. 들면 상속세를 더 높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100% 찬성하세요? 그럼 그건 또 아닌데 이러고 또 그 상속세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0%세요? 그럼 그건 또 아닌데 이런 의견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고 지금 현재 선이 뭐 50%든 40% 그런 식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서 얘기를 하면 나는 구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니 뭐 해보시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세금에 대한 거는 거의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라고 최소화해야 생각합니다. 된다. 진짜 왜냐하면 그러니까 물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불공평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OECD 국가 중에 그나마 우리나라가 부자가 아닌 사람의 소득 격차가 재산의 격차가 전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지금 부의 불평등이 덜한 편인데 사실은 세금을 더 들고둬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속세에 대해서 어떻게 한마디도 못 생각해요? 하셔가지고. 네, 지금 상속세에 대해서 지금 상속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50%. 더 올려야죠. 더 올려야 된다. 50% 더 올려야 된다. 올리라고요? 더 올리면 안 된다. 자, 이런 근데 게. 저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한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아예 더 올려야 저는 된다고 더 생각해요. 올려야 되는데 저는 부유세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보유세? 네, 부유세. 부유세. 부유세? 저도요. 아니 근데 저는 이거를 세금을 다 좋은데 하나 하는 게 우리는 그러니까 인간 본연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욕구를 부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걸 부모한테 물려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이거 좀 불공정한데 물론 불공정하다고 저도 했습니다만 근데 그렇게 따지지 말고 내가 피같이 모은 이 돈을 내 자식 주고 싶어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거를 부정할 부모가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와 욕망을 우리가 법으로서 계속 너무 반대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저는 부작용과 그거를 탈세하는 어떤 방식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가지. 저희 어머니가 우리가 모은 돈을 내 자식 주고 싶은 거를 좀 인정을 해주고 그게 나쁜 건 아니야라는 그럼요. 거를 나쁜 건 얘기해주고 아니죠. 나쁜 거라고 하진 좋겠다. 않아요. 네. 그게 절대 나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일 제가 걱정된 부분이 뭐였냐면 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많이 도와주고 싶습니다. 근데 아까 부유세라든지 혹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갖고 계실 텐데 그 세율이라든지 그 방식이라든지는 과거의 얘기예요. 아까 우리 클립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그 기준점이 예를 들면은 제가 대학생 때 기준이에요. 굉장히 옛날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디를 얘기를 들어야 될까요? 뭐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라든지 음마 아파트 기준의 그 당시 가격을 봤을 때 뭐 고가 주택이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기준점이에요. 근데 지금 아까 클립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물가 인상이라든지 뭐 유동현금이 늘어난다든지 혹은 부동산. 아니면 그런 시세가 점점 늘어난다든지 혹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시세가 굉장히 늘어났는데 기준점은 바뀌지 않았어요. 거의 뭐 좀 근데 잘 사용하시네. 어제 올리고 있잖아. 많이 올랐습니다. 네. 모든 자산들의 가치. 그 말은 반대로 격차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말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외면하고 그냥 납작하게 더 많은 세금을 이 자산 늘어나서 이 세율 구간이 적용돼서 더 많으니까 이걸 다 뺏는 거는 아니. 다 뺏는다. 그 얘기 아니야. 60% 안 돼. 나도 또 눌러 그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의도에 대해서 알겠고 무슨 말인지 공감해. 근데 제가 얘기하려는 건 조금 더 첨언을 하려고 지금 누른 건데 제가 얘기한 건 기준점이 그대로인데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물가가 많이 오른 만큼 그 세율이라든지 그런 거를 손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진짜 압도적으로 내야 돼요. 엄청나게 알죠, 내야 돼요. 알죠. 알죠. 압구정 근데-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진짜 억으로 내야 돼 1년에. 근데 제가 얘기한 건 그 부를 당연히 어느 정도를 차감하고 싶을 수 있고 그런 생각에 대해 충분히 동감하는 바지만 이거를 과거에 20년 전에 종부세라든지 그런 게 도입됐을 시절에 대비 그 기준점이 거의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 갑자기 증대되다 보니까 내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갑자기 너무 고통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절을 한다든지 순환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이어서 하고 싶었던 게 뭐 어떤 얘기였냐면 지금 자산이 올라갔죠. 그러면 예를 들어 20억대인 사람들이 많았다면 지금 30억대인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지금 20억대니까 초고 지금 50%대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30억대인 사람들은 55% 해야죠. 더 많이 올려야죠. 이런 관점으로 유를 올려야 올리라고요? 네? 유를 올리라고요? 뭘 올려요? 20%에서 예를 들어 50을 낸다고 예를 들어 하면 그러니까 가정 30에서 55라고. 아니, 50억이면 60 이렇게. 20억에서 네. 20억을 가지고 있을 때 50%를 가지고 최고 세율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뭐 52.5, 55% 쭉쭉 올려야죠. 즉, 전 어떤 고민이 있냐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세율이 똑같아요. 세율이 똑같은데 근데 제 말은 압도적으로 많이 내잖아요. 그 퍼센트를 해놓으면은 내가 상속하는 만큼 더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그렇죠.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내는 그래도 더 내는 게 괜찮다라는 거죠.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내는 구조가 이상한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자, 율이 올라가는 게 이상한 동의를 거예요. 한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저는 세율이 올라 그렇게 많이 그럼 200만 원 받는 사실은 세금과 상위 1%, 2% 사람들이 거의 20, 30%를 내는 거예요. 아니 뭐 반박은 아니고 한번 좀 끊고 가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방향성이 지금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게 괜찮다 당연하다라는 게 이 셋의 입장인 거고 그쵸, 그게 사회적으로, 아니다. 예. 방향성은 그쪽이면 안 된다. 너무 가혹하다라는 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한테 가혹하다라는 게 이제 두 분의 입장이신 것 같은데 결국에는 내가 주장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가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우리 대변님께서 기본 욕구를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너무 당연한 심리죠. 내 자식한테 좋은 거 주고 싶고 더 많이 주고 싶고 그 기본 욕구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기본 욕구 중에는 사실 어떤 기본 욕구를 더 조금 초점을 맞춰서 우리 사회가 보호할 것이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세금을 뭐 무조건 많이 걷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떠한 평등하고 적당히 최소한의 안전성을 보호할 수 있는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세금이 이만큼이면 이만큼 걷는 거고 더 많이 걷으면 더 많이 걷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우리가 세금을 걷어서 재분배를 하는 것의 목적 중에 하나는 그 절벽으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 욕구 중에는 정말 내가 최소한의 뭐 춥지 않은 곳에서 따뜻한 곳에서 뭐 적당한 주거 공간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부터 최소한 굶지 않는 아사하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그런 환경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세금은 충분히 걷어야 한다. 만약에 모자르면 더 걷어야 한다라는 게 제 방향성인 거예요. 여기서 좀 보완을 설명하면 100억 가진 사람들이 최고 세율 50%에서 50억을 상속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50억을 이른바 세금으로 냈다고 나락에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 50억을 세금이 안 거치면 누군가의 말씀에 온전한 삶을 영위하지 못해요. 저는 조교신앙에서 얘기하는 사회권 선진국이 그런 개념이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개념에는 동의해요. 방법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많지만 그러면 아까 자산의 1%를 가진 사람이 세금의 1%를 감당하는 것이 왜 문제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더 부담해야죠. 20, 30% 그러니까 2, 3% 받아오는 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 아까 예를 들어서 보자면 50억을 가진 사람이 50%를 냈을 때 예를 들어 1억을 가진 사람과 100억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1억을 가진 사람들한테 5%를 과세한다고 가정을 해요. 과세에 대한 얘기요? 5% 상속할 때 세율을 놨을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의 삶의 질이 더 나을까? 상속 받았을 때 계산했을 때 50억을 받은 사람이 삶의 질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이게 너무 많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그 들어온 세입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 그 어려운 분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온전한가 이거. 경기도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사께서는 세수가 이만큼 빵꾸 났다. 각종 지출을 다 줄여야 된다 얘기하고 계셔요. 근데 보면 어떤 지출을 줄여야 되는지에 이해 구조 고정에 예를 들어 IOC래요. SOC 예산은 어떻게 줄일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렇게 적으면서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하겠다라는 반도체 예산에는 아낌없이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이 공공복리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서 공공복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들을 어떤 기준으로 볼까를 우리가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헌법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로 제한하려 되고 그 법률을 만드는 정의는 우리 사회 합의예요. 합의죠. 예, 그 합의가 오늘 와서 했을 때 이 합의의 공공복리의 선이라는 게 언제나 늘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자본이 필요한데 이 자본을 누구에게부터 얻어낼 것인가에 대해 있을 때 저는 결국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를 전이하는 과정에서 걷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로세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까 처음에 너무 아까 얘기한 거 지금 반박해야 돼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50억을 뜯어도 나락에 가지 않습니다. 근데 나락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그 돈을 뜯어야 된 근거가 뭔가요? 왜 뜯어야 되죠? 그러니까 재분배를 하기 재분배를 위함인 거죠. 위해서. 네, 재분배를 근데 하는 저는 더 그 많이 번 생각- 사람이 더 내는 게 맞다. 뭐 이거는 이런. 좀 자꾸 논점이 흐려질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잘 써야 된다. 그리고 많이 번 사람이 많이 낸다. 그 다 동의해요. 저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닌데 지금 대한민국 현행 상속세가 지금 30억 초과면 50% 이렇게 돼 있나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법이 어떻게 되냐면은 옛날에는 뭐 10억 넘게만 있어도 엄청난 부자예요. 20억만 넘게 있으면 진짜 엄청난 부자예요. 동네에 제일 잘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서울의 아파트 그냥 앵간한데 가면 20억, 30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현행 과세 체계가 옛날에 50%가 너는 굉장한 부자야. 그러니까 50%를 부담해. 라는 어떤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건데 지금 그 돈이 우리 사회가 훨씬 잘 살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오고 집값이 엄청 오르면서 이게 과연 지금 우리가 이거를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을 만큼 부자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조금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그럼에도 필요가 있지 않냐. 불구하고 그 절벽으로 떨어질랑 말랑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훨씬 나은 삶의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은 70% 80% 다 어디가? 걷어도 되게 되는 근데 게 아까 되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이제 얘기했던 적정선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 적정선이 지금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고 또 아니 그렇지 않게 20년 생각하는 전의 사람들도 기준이에요. 있는 거고. 기준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방금 얘기하신 심하니까. 거랑 저 똑같아요. 아까 20년 전 기준이에요. 그 금액이 10억이 있었던. 왜냐하면 음마아파트가 6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지금 해서 얼마죠? 10억이 있으면 50% 엄청 맞죠. 엄청 부자예요. 근데 지금은 10억이 있어도 40%를 세율을 내야 돼요. 물론 이제 기본 공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보다 당연히 줄긴 하지만 얘기하려는 건 세율이에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다 썼네. 아니. 당황스럽네. 그러니까 저는 어지간한 아파트가 다 20억, 20억 한다고 하셨는데 10억은 넘죠. 저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이제 12억 정도고 평균 가격이 15억이에요. 맞아요. 게다가 15억. 예. 그 아파트들을 대출이 없고 순 자산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이래서 반대하시는 서울 시민의 아니야. 20, 근데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잖아. 중위값이라는 건 죄송한데 맞죠. 60 저희 눌렀잖아요. 평균값은 더 높다는 근데 얘기야. 60초를 지키는 아, 분들은 맞아요. 죄송합니다. 맞아요. 소원을 했습니다. 네, 이게 계속 그 말이 이제 어떻게 얘기했죠? 누가 있을까요? 아니, 제가 누가 있습니다. 있을까요? 제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과연 초고세율을 받는 사람들이 저는 경기도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1,420만 경기도민 중에서 초고세율을 받는 사람이 몇만 명이 될까요? 아니면 명 되죠. 그리고 반대로 초고세율을 적용받는 사람들의 세금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이 될까요? 그들은 소수고 저는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들 세금 내는 소수와 사람은 다수의 소수고. 맥락이 아니라 삶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와 공공의 아니, 역할이라고 또 생각해요. 이게 내용이 이렇게인데 근데 이게 이게 상속세 내용이 낮추자고 해서 복지제도 하지 말자. 최소한의 그 그게 사람들 잠깐 내가 그 얘기를 이런 게 지금의 아니에요. 과세제도가 지금의 그 얘기를 세율이 반박 부의 안 하는 게 재분배 뭐냐면 효과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면은 지금 아니라고 지금 우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네. 그게 지금 그때의 물가랑 지금의 물가,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제 더 올려야 된다라는 세율에 것은 대한 지금의 조정을 과세 해야 제도가 순기능을 못 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조정해달라는 거 찬성합니다. 조정해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차이겠지.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면 머리는 아까 얘기한 바꿔야 것처럼 공공복리를 위해서 합의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는 뭐 그러니까. 근데 아까 반박을 안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이제 어려운 아이들에게 도와주는 금액으로 이제 재화가 가야 된다, 흘러가야 된다에 대해서 반박을 왜 못했냐면 글로 반박을 하면
주제에서 자꾸 벗어날 수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나 아까 끄는 거죠. 상속세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어려운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작용들도 있잖아요.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근데 뭐 TV에도 나온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됐지? 제가 얘기하는 건 동일합니다. 좀 조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그 중위값이 12억이라는 얘기는 평균값은 훨씬 더 높다는 평가 얘기예요. 15억이요. 15 평균값. 그러니까 평균값은 훨씬 높아요. 왜냐면 중위값은 그냥 가운데에 있는 그렇죠. 표본이기 때문에 평균값은 훨씬 높아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어요. 서울에서는 물론 이제 지방에서는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되게 그걸 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거나 좀 속상하신 분들도 당연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내가 원래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집값이 그냥 오른 거예요. 근데 집값이 올랐고 내 수중에는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던 돈이에요. 예를 들어 나는 1, 2억만 가지고 집을 샀는데 갑자기 두두두두두 올랐어. 몇십억까지 지금. 맞아요. 그냥 똑같이 집에 살고 근데 있는데 세금을 나는 더 그냥 내야 돼. 사기만 했는데 맞아요. 갑자기 나는 원래 돈이 많은 것도 아니야. 부럽다. 근데 재산세가 미친 듯이 나가고 이걸 만약에 물려줬을 때 한번 뭐 반 이상이 털려 나가면 지금 저희가 거기에 대한- 보유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상속세 얘기하는 거잖아요. 상속세에 대해서 이걸 물려줬을 때 저 B 한 번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이제 더 버는 사람이 더 내야 되는 것도 맞고 뭐 그렇게 집값이 1억짜리 갑자기 30억 됐으면은 돈 많이 벌었으니까 세금 내.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전체 반대하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수입이 높아지면은 소득이 높아지면서 그것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내가 부동산 이거 보유하고 있는 거에도 세금 냈어. 그리고 이거를 살 때도 세금 냈고 팔 때도 또 세금을 내. 근데 내가 이제 갈 때 물려줄 때 또 세금 또 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게 조율이 좀 필요하지 저는 않냐라는 아주 생각이 간단한 들죠. 원칙을 생각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이전에는 과세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이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센 거에 대해서도 소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본의 이전. 예를 이익이 들어서 내가 일했으니까 우리 회사에서 저한테 월급을 줘요. 그럼 그 과정에서 세금을 매긴 부가가치세가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자본의 이전 그렇게 해서 과정에서 산 내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데 지선을 또 세금을 이전해 주는 내는 거잖아요. 것도 그게- 괜찮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중과세든 양도소득세를 그래서 내잖아요, 삼중과세든 우리가. 그 과세가 이중과세든 삼중과세든 삼중과세든 그래서 과세가 양도소득세를 낼수 필요하면 있잖아요, 그걸 해야 우리가. 된다라는 입장인 과세가 거고. 필요하면 이전의 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는 좀 조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른바 이제 아까 인정하신 대로 상속세를 전부 다 내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각종 공제가 있으니까. 각종 공제가 많죠, 사실은. 각종 공제가 있으니까 저도 뭐 소득세 낼 때 소득 공제 하는 것처럼 그렇죠, 네. 공제가 있으니까 그럼 그 공제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가는 저는 나눠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갑자기 상속 한 번 했더니 몇십억씩 나가야 되는 난 현금 자산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분납할 것인가가 또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것이 지금 오늘 질문이 공정하냐 불공정한 정확히는 불공정하다와 불공정하지 않다라는데 여기에 대한 정의에는 저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게 부합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모두 태어났는데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공정에 불공정하듯이 대해. 부모가 부자고 안 부자고가 불공정한 걸 인정을 했으니까 그럼 이거를 좀 고쳐보기 위해서 뭐 상속세라든지 다양한 세금들이 존재하는 거고 또 그거 우리가 잘 써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높냐 낮냐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이 좀 있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불공정한 것 자체가 부모의 재산이 많고 이런 게 나쁘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의 차이. 근데 너무 그리고 저는 해야 되죠. 아 근데 그 사실 또 입장이 네. 이해가 되는 게 주변 사례들을 봤을 때 그 그러니까 만약에 순 현금으로 다 갖고 있으면은 오히려 차라리 편할 것 같아요. 뭐 이만큼 낸다, 저만큼 낸다. 근데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부동산일 때도 그렇고 제가 저희 아버지의 지인분이 어떤 회사를 이제 자녀한테 물려주고 싶어 하는데 자수성가하신 분이 회사를 키우신 분이죠. 근데 회사의 가치가 한 1,500억 정도로 이렇게 되었대요. 근데 열심히 살아야지. 그거를 물려주려고 보니까 물려주려고 보니까 얘가 세금을 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이게 회사니까. 기업은 그냥 매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점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세금을 단순히 몇 퍼센트냐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닌 것 아까 같고. 말했던 부동산- 공제 영역에 저는 해당된다서 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에 제가 동의를 했고 그 가업을 이전하는 방식에서는 왜냐면 자기 키워놨는데 가- 자식 물려주지 못하면 얼마나 또 그 사례 중에서 제가 본 몇 번 사례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대한 상속세를 낼 수 없어서 자녀 3명이 아무도 그 집을
받지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붕 떠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법적 뭐 압류도 들어오고 막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기업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뭐 다른 나라들은 해외의 어떤 나라들은 혹은 일본이든 어떤 나라들은 3대에 걸쳐서 가업을 승계하고 뭐 이렇게 전통적으로 뭘 하고 있고 근데 왜 우리나라는 없나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없는 이유는 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크게는 하나는 이제 사실상 뭐 한국 전쟁이 있고 나서 사실상 뭐 승계하고 말고의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생존의 문제니까 그랬을 수 있고 나머지 하나는 전 아까 이 상속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서 또 이거를 승계해야 되는데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상속세를 낼 수가 없어서 이거를 처분하고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업 지금 승계를 하면서 대기업들 승계를 하면서 이거를 승계하기 위해서 내가 자산이 많고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자산이 많지만 이걸 내기 위해서 몇 조의 자산을 낸 뭐 대기업 회장님들 보면 주식을 처분해야 돼. 근데 주식을 처분하면 갑자기 주가가 곤두박질. 그게 공공의 복리에 부응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국가 이제 뭐 물론, 경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물론 그분은 뭐 전환사채 발행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맞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점도 짚고 넘어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자산의 축적 과정에서 과연 그 자산 축적과 자산 형성 과정에서 기여했던 인프라 투자는 누구의 돈으로 했는가도 고민할 필요. 인프라 투자는 이미 그들의 세금에 또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세금에 있어서 산업의 역군 기업들의 세금에 의해서 그 돈으로 인프라 투자가 된 그 거예요. 돈이 꼭 그 자산에게 몰려 있는 것이 과연 누구의 정의인가? 그 자산이나 정부 예산의 분배를 네, 저 여기서 삐 하고 해도 됩니까? 네. 저는 사실 그 생각이 드는데 그 주식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공개된 기업이잖아요. 저는 왜 그 기업들이 자식에게 경영권이 넘어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애플 같은 경우 스티브 잡스 죽는다고 스티브 잡스 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가업승계의 경우에는 진짜 우리 장인 정신, 이제 칼 만드시는 분들, 빵집 하시는 분들, 떡집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 공개되지 않은 그러니까 개인의 회사를 물려줄 때는 그거는 저는 뭐 상관없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가업 승계가 되게 좀 선인 경우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가까운 나라에 뭐 나라라고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하겠지만 3대 세습 하고 있잖아요. 그 가업을 가업 승계 하잖아요. 뭐 좋게 볼 수 없잖아요. 내가 가진 권력을 물려주겠다는데 권력과 기회와 특권을 지금 그러니까 약간 기본 욕구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나 공개되어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우리가 모두의 것이니까 누가 운영할 거냐에 대한 진보당 분들한테 여러 사람들의 것이니까 누가 운영할 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제가 이 파트의 나름의 진행자잖아요. 저희가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 분씩 좀 입장을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말씀을 안 하신 우리 위원장님부터. 네. 우리가 빚의 대물림을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부의 대물림도 이렇게 공정하다거나 신성하게 여길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하면 되나요? 아니면 제가 마무리 멘트스럽지 않아서 제가 좀 네. 하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다 하지 못해서 마무리스럽지는 않지만 아까 낙수 효과를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낙수 효과 언급하셨었거든요. 근데 낙수 효과에 대한 좀 오랜 생각을 해봤었는데 물론 낙수 효과가 이제 경제적인 차원에서 뭐 효용성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효용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거 정말 잔인하지 않아?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상상할 수 있게 비유를 해보자면 누군가는 수영장 물을 막 잔뜩 갖고 있는데 누구는 똑똑 떨어져 흘러 넘치는 물에 의해서 생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우리가 많이 넘치게 해줄게. 내가 더 많으면은 너네 더 넘치게 똑똑 떨어진 물 받을 수 있잖아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거 괜찮은 거 맞아? 이거 자체가 잔인한 거잖아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낙수 효과에 대한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뭐가 공정한지, 뭐가 평등한 건지에 대한 좀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좀 울림이 왔어요. 다 한 명씩 하는 거였어요? 하고 싶으신 분 먼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여기 보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은 불공평하고 불공정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공평하고 공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나 그 과정이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 그런 의미에서 대기업 중에 뭐 넥슨 제가 알기로 한 6조 정도 상속세했거든요. 이런 세금 우리가 좀 잘 써보자. 네, 그런 말씀 드리면서 끝내보겠습니다. 저는 자본의 이전 과정에서는 과세하지 않으면 양극화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극단적으로 사회학을 공부했을 때 극단적으로 양극화가 심해진 세상에서 우리가 과연 그 사회 기본 인프라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것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부의 재분배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개입할 여지를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는 저는 상속회가 가장 빠르고 쉬운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재산을 부모에게 물려받는 재산은 불공정한가? 사실 이거는 제 입장에서는 프레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는 전제로 나온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면,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은 부모가 열심히 일하고 근면성실하게 산업의 역군으로서 일해서 만들어진 자본을 국가가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의로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국가의 합법적 약탈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공공복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이제 뭐 많이 돈을 버시는 분들은 그에 따라 사회적 책무와 의무감을 가지고 이제 좀 가난하신 분들, 사회적 약자인 분들에게 지원을 해준다거나 도움을 줘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조율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하고. 여러분, 지금 날씨에 꼭 필요한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똑똑한 자외선 차단제 디어 루시 선크림입니다. 가볍고 발림성이 좋아서 피부에 쫀쫀하게 밀착이 되고요. 또 워터프루프 코팅막으로 땀 걱정이 없습니다. 워터프루프. 15,000원 상당의 제품 2개를 지금 1+1 특가로 19,900원에 배송해 드리고 있거든요. 무료 배송입니다. 네, 유튜브 더보기란이랑 여기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손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일주일 동안 이것만 계속 쓰고 있거든요. 발림성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역시 그래서 피부가 오늘도 바르고 왔습니다. 이게 조명 때문에 좀 발라줘야죠. 이게 발라보시면 알겠지만 제형이 굉장히 로션처럼 되게 잘 발리고 자외선 백탁한선 많이 차단, 없고. 미백, 주름 개선 필요한 거네요. 맞아요. 이제 주름 개선해야 돼요. 필요하네요. 이제 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산뜻하고 네. 가볍게 발리는 느낌? 네, 제가 요거 지난주에 이제 알게 됐는데 쓰다 보니까 진짜 촉촉해요. 계속 이것만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네. 네. 되게 약간 그 유분기보다는 수분기가 훨씬 더 많아가지고 좀 살짝 촉촉한. 크림 같은 저도 사실 선크림 끈적끈적해서 바르기 싫을 때도 많은데 그렇지 향도 않아서 좋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애기들이 바르는 그런 유아용 크림 같은 느낌인데? 많이 맞아, 발라도 맞아.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되게 한번 발림성이 바르시고 좋아가지고. 살짝 마르면 또 위에 또 덧바르고 이렇게 하기 되게 좋거든요. 지금 그 더보기란에서 사시면 요게 뭐냐면 이렇게 뚫려 있거든요. 시원한 냉각 마스크인데 나 저거 꼭 가지고 러닝 가고 하시거나 산책하시거나 등산 가실 때 귀에다가 이렇게 걸고 집회 이렇게 같은 거 쓰시면 써야죠. 나갈 때 그걸 이렇게. 그렇게. 그래, 우리 올림픽 공원 갈 때 이거 꼭 써야 이거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요런 것만 사실 지나가다가 사셔도 뭐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 주셔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요게 1+1 사시면 사은품으로 바로 나간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더보기랑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액 사교육은 불공정하다. 이게 고민되네. 불공정하다? 이게 불공정하다 불공정하다? 이게 되게 헷갈려요. 아니, 이것도 개념 자체 좀 다시 공정하다고 짚어봐야 되지 않아요? 공정하다고 말하면 바로 뒤질 것 같은데 불공정하다? 무슨 맥락인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사교육 교재가 공정을 만드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네? 구체적으로. 교재가요? 그러니까 고액의 사교육의 규제가 규제가. 교육을 공정하게 만드냐 안 만드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근데 그건 또 이게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저는 아까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세상은 원래 불공평해. 고액 그러니까. 사교육 받을 수 있는 건 자, 원래 이거 불공. 포커스가 공정 불공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다 불공정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앞에 있는 원래 세상은 불공정한 건데 우리가 지금 논의해야 될 것은 그러면은 우리 사회가 규제해야 될 대상, 그러니까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 대상이냐, 대상이냐 아니냐. 아니냐 요 정도 그래, 상황이냐, 그렇게 이해해야 아니냐.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정치권에서 개입을 해야 되는 거냐? 방향성. 그러면 정치권에서 이 개입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불공정함을 되냐? 그냥 인정하고 우리는 묵인하고 살 거냐 아니면 조금은 사회가 조금은. 이거에 개입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그럼 개입하면 쪽으로. 뭐예요? 오해요? 개입하면 안 된다.
개입해야 그러니까 개입하면 된다. 안 된다. 뭐 약간 이런 거지. 네. 정치나 개입, 개입해야 된다. 네. 정치나 개입하면 안 된다. 정치권에서 정책으로 혹은 아니면 이 안건에 대해서 개입을 해야 된다. 개입을 하면 안 된다. 저는 근데 개입하면 이게 안 된다. 결국 아까 똑같은 것 같은데 고액의 전기도 복잡해요. 아 근데 개입하면 안 된다면 온데 개입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그건 개입할 수 우아파요. 없다. 고액 사교육. 아니 아니야 개입할 수 없다는 이거죠. 네. 그럼 저 입장을 먼저 밝혀주시면 살짝 될것 얘기해야겠습니다. 같습니다. 저는 이게 고액 사교육은 불공정하긴 하지만 우리가 그걸 불공정하다는 O, 근데 우리가 규제해야 된다 그러면 X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거 아까도 상속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욕망 욕구를 우리가 부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만들게 되면 결국 부작용만 낳고 우리가 과거에 고액 그 과외 전두환 정권 때 막 그 금지시키고 했을 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얘기하고 몰래 가가지고 그냥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고 하면은 오히려 부작용만 나타날 거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를 하는 게 우리가 다른 걸 표시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그 불공정을 조금이라도 평등하게 만들기 위한 방향성에 공감을 해요. 하지만 그게 규제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규제보다는 다른 방향성을 좀 더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규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고액 사교육이? 만약에 규제를 할 지금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현 들면 정부에서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하게 될 텐데 이 뭐 고액의 기준을 그러면 뭐 어떻게 둘 것이냐 그리고 예를 들면 그 규제를 하더라도 규제를 받지 않는 영역의 것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개인 고액 과외 같은 거 뭐 어떻게 규제할 건데 약간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규제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보완해서 좀 더 교육의 빈 구석 사각지대를 채우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정부에서 사교육 고액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얘기하시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사교육 규제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죠? 영어 유치원을 못 가게 하고 있죠. 영어 유치원을 못 가게 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영어 시험을 못 보게 하고 있어요. 영어 학원을 가기 위해서 영어 학원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못 보게 해요. 그래서 이제 학원들이 생각을 한 거죠. 7세고시를 없앤다고? 그러면 입학하고 시험 보면 되네. 약간 이런 식으로 라든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 또 이것도 못하게 하려나? 근데 교육에 대한 규제는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우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상속세랑 또 일맥상통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헌법에는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다른 제 의견과 반대한 패널들에게 묻고 싶었던 건 그럼 전두환 대통령의 사교육 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것도 동의하는 거냐라고 사실은 묻고 싶었어요.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 개인의 그리고 부모의 교육에 대해서는 사교육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면 안 된다라고 우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교육 전두환 사례를 예시를 들면서 2000년에 이 위헌 판결이 났을 때 이것은 그 위헌 판결의 취지 자체가 전면 금지, 사교육 전면 금지에 대한 것이 위헌이라는 거였지 고액과이기 때문에라거나 다른 취지는 아니었거든요. 교육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 자체 이것까지 위헌이라고 판결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헌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헌법적 판단이라든가 위헌이라고 나온 이유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금지시키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지, 과연 우리가 지금 오늘 나눈 고액이라는 거 붙었을 때 어떻게 판단할지는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교육에 대해서 규제하면 안 된다라는 걸 저는 어쨌든 헌법적 틀 안에서 교육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도 헌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나온 판례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판례에서 이른바 서울시에서 학원 교습 시간을 정하는 게 있어요. 네, 합헌 나왔습니다. 네. 2번 연속으로 합헌 나왔어요. 그러면 교육의 규제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하는 것이 위헌적이다? 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그거는 교육을 규제했다기보다는 청소년들 수면권이랑 이런 거 관련돼서 문제를. 근데 그것도 거기서 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이 교육권을 얘기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네.
네. 아이들을 교육시키면 이거는 나의 의지인데 내가 교육 자주성인데 교육받을 자유를 이것을 제한하는 것이 두 개 맞냐? 중에 무엇이 침해, 더 네. 네.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는가에 법리적으로 대해서 근데 다른 어떤 그거는 가치로 인해 침해가 구체적으로 있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패소를 했다거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이거 금액이랑 다른데 아이들의 교육 시간이라든지 혹은 금액이라든지 그거는 지금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의 금액은 어느 정도 리미트가 걸려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막 이제 더 늘어나잖아요. 지역마다 교습비 네, 그 교습비. 교육청에서 네, 교습비 공개하는- 조정위원회에서 교습비를 시간 분당으로 설정해가지고 상한제를 두고 있긴 하지만 아무도 안 지키고요. 지키고 있어요. 아니 지키지 않아도 지키지 않아도 행정적인 처분이 네. 매우 미약하거나 거의 없거나 네. 합니다. 그냥 벌금 내고 말아요. 지금 대치동에서 뭐 400만 원짜리 뭐 이런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아니 잠시만요. 교육은 무상인데.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영어 유치원 아이들이 금지시키는 것들도 과연 이게 초고액이라서 금지시켰나도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제를 했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게 교육을 아니, 금지시킨 게 아니라 그래서 영어 그렇죠. 유치원은 좀 7세 고시 같은 경우 사례가 그런 거죠. 맞지 않는 것 같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이들을 고액 키워본 사람이 사교육이잖아요. 없잖아요, 나밖에.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전 어쨌든 헌법적 질서 안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까 학생 수명권 보장을 위해서 규제하는 것은 합헌이라 나왔잖아요. 네. 그럼 여기 학생을 애기라고 바꿔볼게요. 네. 7세 뭐 우리가 7세면 애기라고 정했을 네. 때 애기들이라 그래서 이것도 저는 합헌이고 합헌이라는 말은 규제를 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은 고액이기 때문에 어떤 교육의 불평등 사교육이 때문에 우리가 아니라 제재해야 기본권에 된다라는 대해서 얘기가 아니라 합헌을 한 것. 저는 뭐냐면 이 교육 때문에 다른 것이 침해 대응할 수 그러니까 있을 때 그 예를 드신 게 예를 드셨을 때 예를 드신 게 말씀 한번 해주세요. 고액이기 때문에 영어 유치원을 규제한다고 규제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아이들의 성장에 필요한 적당한 휴식을 위해서 저는 규제하는 걸 생각하거든요. 휴식이 그러니까 뭐죠? 제 말은 영어 유치원 관점에서 영어 유치원 보낸 사람들이 그 의견에 하나도 동의 안 할 거예요. 영어 유치원을 보내면 아이들이 휴식을 못 하나요? 지금 내가 아까 계속 얘기한 거는 아이들을 키워보지 않으신 분들의 얘기예요. 그들의 삶에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영어 유치원을 보낸 이유나 혹은 아니면 그런 거는 더 양질의 교육을 하기 위함이고 다른 교육을 그들이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친구들과 놀고 혹은 아니면 자기 친구들과 놀이를 하고 소통을 하고 책을 읽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부모가 맞벌이 가정이 부모가 자리를 비웠을 때 그 아이들의 온전하게 생존권을 보장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은 영어 유치원이고 일반 유치원도 일반 유치원이에요. 일반 유치원 혹은 놀이방 어린이집 그런 그냥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인데 좀 더 돈을 더 들여서 다른 교육을 하는 거지 거기에 있으면 아이들이 힘들어하지 않는다. 거기서 저는 힘들어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봤습니다. 사교육의 순기능까지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교육도 분명히 순기능이 있고요. 그것을 규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것은 고액 사교육이라는 것을 우리가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조금 더 좀 딥하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교육의 격차가 발생하는 정도의 수준의 고액 사교육이라고 하면은 불공정하다라는 것에 명제에 다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좀 논의가 산으로 가지 않고 좀 이렇게 뾰족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교육의 격차가 발생할 정도의 고액 사교육이라고 했을 때 그건 당연한 거지. 세상은 불공정하다. 왜 그런 거야? 우리 엄마 그렇게 둘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고액 사교육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교육 격차 우리가 두고 볼 거야? 우리 어떻게 좀 조치 취해야 되지 않아? 요런 방향성이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 저는 뭐 자유니까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행 대한민국의 제도 아래서는 수능이라는 절대 그 시험 그리고 이제 일률적으로 우리가 하는 어떤 내신 시험이라든지 이런 게 학생들이 가져야 할 어떤 당연한 스텝들로 여겨지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 얘는 부잣집 딸내미라서 이거 받고 나는 못 받았어. 이게 굉장히 교육에 있어서 차별과 불평등을 야기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그 많은 학생들이 동질은 아니지만 좋은 퀄리티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국가에서 지원하거나 뭐 이제 복지 이렇게 인터넷 강의 같은 거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에 홈런. 대해서는 뭐 서울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그게 고액과외를 저게 나쁜 거야라고 우리가 보면 안 되지 않을까. 저는 우리가 논쟁을
고액 사교육을 규제해도 되냐 아니냐라고 하면 전 규제해도 된다라고 보는데 그 규제 방식이 완전 금지냐라고 물어보면 전 그건 또 이견이 있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느 정도의 규제가 괜찮은 규제라고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세요? 어쨌든 이 논점을 이거에 대해 제 입장 갖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결과적으로는 이 소득 간 사교육의 격차가 큰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공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제가 다시 아까 그 촉법소년처럼 우리가 이거를 먼저 해놓고 나서는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교육에 갈 돈을 공교육에 밀어넣었어야 되는데 문제는 공교육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니까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지 않냐라는 고민은 한 번 더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공교육을 어떻게 그러니까 해야 제가 되는데? 학교 다닐 때 있었던 논쟁이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EBS 연계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 EBS 연계가 생겨요. 그러면 처음에 당시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기대했던 효과는 무엇이었냐? 아, 애들이 EBS를 보면 EBS 교재를 사면 사교육비가 줄어들 거자. 아니요. EBS를 가르치는 학원이 생깁니다. 맞아요. EBS 문제라서 그럼 이 규제 방법론적에 있어서 그럼 어느 정도까지 규제할 것인가 우리 한번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규제가 그렇게 방향을 틀게 되는 거예요. 시장 논리에 의해서 다른 여러 가지 방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명박 정부를 얘기하시지만 정부에서 개입을 하고 규제를 거니까 갑자기 방향을 튼 거예요. 그러니까 EBS 강의를 듣게 하면 애들이 공교육을 열심히 듣겠지라고 했더니 사교육으로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정부가 기대하지 않은 방향으로 시장이 혹은 사회가 틀어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우선 생각을 하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중에 고액 사교육의 규제는 그리고 그거는 그러니까 꼭 규제를 해야 된다는 아니지만 교육의 빈부격차를 만들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교육의 빈부격차를 만드는 게 정말로 이게 중요한 문제인지 사실 저는 저는 사실 문제 의식을 좀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서울대 학생들 입학의 그 통계 자료를 보면은 소득분위 9분위 10분위 학생들의 비율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만 하면 나 학원 안 다니고 학교 수업 선생님 교과서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요즘 수능 만점 받은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교과서로 열심히 공부해서가 아니라 땡땡 학원 만점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감사합니다. 사회가 되었어요. 개천에서 용나는 대한민국이 과연 지금 우리 현재 사회가 과거와 비했을 때 어떻게 됐는가 이걸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지금 있고 입시를 경험한 지 되게 다들 오래되셔가지고 그러겠지만 지금 고액 컨설팅, 입시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그 사례를 얘기하셨지만 모모인 인재, 뭐 한 달에 400만 원 이상 하는 기숙학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되게 아웃풋이 월등히 높거든요. 그거 입시 정보를 독점적으로 판매한다거나 근데 그것이 고액이고 그것이 효과적으로 지금 입시에 활용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현실로 존재할 때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은 인정하고 원래 현실은 그런 거고 이게 이런 시장도 있어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거는 불합리하니까 조금 규제를 해보자라고 할 것인지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방임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그걸 사교육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살짝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액 학원 다녔다고 해서 더 좋은 점수를 그렇다고만 해서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을 필요가 있어에 대한 제도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게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질의 퀄리티의 어떤 그런 교육을 모두가 요즘에는 태블릿 하나만 있으면 다 들을 수 있는 시대니까 그런 것들을 국가 차원에서 해내야 되지. 저는 항상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려감에 있어서 위에 먼저 가고 있는 사람을 끌어잡을 생각하지 말고 뒤에 뛰고 있는 사람들 밀어줄 방법을 생각하자. 아까 상속세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일관적으로 계속 그런 느낌으로 규제에 반대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첨언을 하자면 아까 빈부격차에 아이고 나 계속 저번시키네. 아니 아까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저는 이명박 정부의 그 교육적인 풍성효과 나타낸 이유 중에 하나가 공교육 강화시킬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공교육을 강화시키는 게 생각을 못하고 아까 제가 촉법소년처럼 공교육 인프라에 더 투자할 생각을 했어야지. 반박합니다. 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결과적으로 사교육에 갈 만한 돈을 정부가 꾸준히 공교육에 투자했다면 말씀하신 대로 공교육에 나른 성과를 대입에서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꾸준히 만들었다면 감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그 과정에 어떻게 해야 저 이거 발전되는 얘기하고 거예요? 싶은 게 있어요. 지금 교육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인지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교육 정책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면 특정 과목에 대해서 수능을 보고 공정하게 그러니까 조금씩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아무튼 공정한 룰 안에서 그라운드 룰 안에서 보고 거기에 대해서 등수를 매기고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이견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나보다 그러니까 출발점 그 표정 그짓지만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지금 교육 정책은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다양한 노선과 굉장히 엄청 많은 유형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고액 사교육 혹은 아니면 컨설팅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 써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대치동이나 그런 강남에서는 옛날처럼 수학, 과학,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그렇죠. 나 지금 아이스하키를 배워야 되나? 혹은 아니면 승마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학원에서 수행 평가를 도와준대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얘보다 수학을 문제를 못 풀어서 대학을 못 갔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러면 옛날에는 가난해도 수학 공부를 잘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럴 수 있는데 아까 이제 얘기한 것 중에 좀 첨언하려고 했던 거는 교육에 대한 빈부차를 둔다고 하더라도 돈을 더 많이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돈을 더 들더라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모두 인지하고 있는 정시, 수능에 대해서 똑같은 룰에 대한 평가인데 지금 교육 정책은 저는 굉장히 잘못되고 있고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굉장히 힘든 교육 과정으로 바뀌고 맞아요. 있어요. 과목 수가 저는 여기서 유일하게 사탐과탐을 다 본 세대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곧 있을 아이들은 그거보다 더 많은 과목을 봐요. 그럼 아이들은 조기 교육을 할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은 과목에 대해서 신경 써야 돼. 근데 더 중요한 건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몰라요. 왜냐면 우리 때는 중학교 때도 시험 보고 다 시험을 봤는데 지금은 시험을 안 봐요. 시험 안 봐요. 고등학생이 됐을 때 처음으로 시험을 봐요. 자기가 어떤 수준인지 그제서야 알아요. 중학생도 시험 보는데요? 아니 이제 교육 과정이 계속 그렇게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굉장히 늦게 알아요. 중1이 안 보는 걸 중학생은 안 알고 키워보셔서 모르는 것 같은데 제 왜 자꾸 키우는 얘기로 가요? 안 키운 사람 얘기할 수 있지. 제 동생 성적표를 보시면 그 말이 안 나옵니다. 제대로 된 뭐라고요? 무슨 성적표? 동생 성적표가 동생 나옵니다. 16살, 동생 시험을 16살. 칩니다. 제가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너무 늦게 맞아요. 중학교 2학년 때인데 그러니까 너무 늦게 그때는 사실은 이미 다 어느 정도인지 인지하고 계속 거기에 나가야 돼요. 저 고등학교 때도 매달 농담으로 풀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교육 과정이 되게 다양해지면서 타이밍이 문장이 끝나면 이제 정리하는 걸로. 문장이 안 끝나? 네네. 그럼 이게 마무리 발언으로 되는 건가요? 한번 이거 발언하시고 조금 더 주면 안 돼요? 이게 교육 과정이 너무 다양해지면서 오히려 네, 금액을 네. 더 많이 투자해야 되는 사교육을 진행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제 말씀드릴게요. 일단 어떤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저는 공감을 하는데 아까 이제 그 수능이 공평한 것처럼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절차대로 공정한 룰대로 이 그라운드 안에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공정보다는 평등? 저는 그거 자체가 평등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유를 해보자면 우리가 복싱을 하는 거예요. 공정한 룰 안에서 공정한 똑같은 규칙을 가지고 복싱을 하는데 누구는 엄청난 트레이너에게 막 오랜 기간 학습을 했고 누구는 그냥 올라가라고 해서 당연히 공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교육은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는 무장한 채로 이 시험에 응하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공감하는 부분은 뭐냐면 원래 처음에는 그냥 수능만 있었는데 똑같은 시험만 보면 됐는데 점점 다각화되는 어떠한 입시 제도 속에서 누군가는 정보를 아예 알지도 못하고 컨설팅을 받지 못하면은 이런 내신 방법이 있어? 이렇게 입시하는 방법이 있었어? 라는 걸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점점 다변화하는 입시 제도가 오히려 더 큰 격차와 불평등을 만들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입시 제도 자체를 우리가 제대로 근원적으로 바로잡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교육 규제는 전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여서 사교육
하셔도 된다. 다만 그 격차가 나중에 입시로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어떠한 좀 뭐랄까 좀 더 자유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제도면은 사교육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현님 마무리 한 번만 해주시고 10초 발언만 하고 마무리해주세요. 네, 마무리 발언하고 10초 하고 마무리. 마지막으로 지금 한 분씩 입장을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만하려고 누르신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데. 난 여기 반박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끄는 거예요. 나 반박 못하게 하려고. 근데 사실은 각자 10초씩 아니, 10초.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할 테니까 이렇게 한 네. 바퀴씩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방금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네. 1번 과제를 그러니까 우리 1번 주제를 너무 오래 해서 3번에 투자한 시간이 너무 적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계속 하고 싶었는데 계속 끊어주셔서 마무리 발언해. 감사합니다. 우선 마무리 발언인데 사교육 규제가 교육의 공정을 해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선은 교육의 자주성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교육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혹은 아니면 지금처럼 예전과 같이 공정한 교육제도, 통일된 교육 과정 그리고 대입 입시 과정이 아니라 다변화된 상황 속에서 저희 사교육을 더 오히려 진흥시키고 더 그렇게 더 빈부격차를 빈부차를 더 가속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규제가 문제가 아니라요. 정부가 혹은 그리고 우리 정치권에서 지금 현재 있는 교육 정책 그리고 교육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규제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왜 아무도 말 안 해요?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었나? 뭐 아무나 하고 싶으신 분들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수능 정치 체제 아래에서 사교육을 비판하면서 만들어낸 제도가 입학사정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도 아래에서 우리는 허위 인턴이라는 그런 사례를 찾아내게 됐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방향이 실제로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못 이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대한민국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규제로 뭔가 달려가는 사람을 막으려는 것보다는 우리 모두가 좀 공평하고 또 질 높은 공교육의 강화를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논제가 고액사교육은 불공정하다라는 거였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불공정 세상 원래 불공정하다는 거 동의하셨지만 지금 오늘 이제 새롭게 우리가 얘기했던 의제들 규제해도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저는 규제를 포기하는 순간 공적 기능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나는 구조라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공정이 이유인가에 대한 고민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규제는 필요하고 그 규제의 방식은 우리가 논의하면서 구축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격차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고 교육 격차 자체가 불공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만이 답은 아니겠지만 저는 입시제도 자체를 원점 재검토해서 사회가 근본적으로 어떠한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완전 동의합니다. 교육은 무상인데 입시는 지금 유료입니다. 그러니까 교실의 문은 무료로 열어두고 그 대학의 문 앞에는 이제 고액의 사교육이라는 통행료가 발생하거든요. 이거는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아쉽지만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처음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나눠봤는데 혹시 토론 좀 어떠셨나요? 네, 많이 답답하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저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생각이 교차되는 지점도 재밌었고 사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좌파다 우파다 마치 이제 하나의 선상에서 스펙트럼 상에서 존재하는 것처럼 서로를 소개했지만 굉장히 교차되는 지점도 많았고 오히려 정반대에 있는 정당에서 또 동의하는 부분을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좀 어떠셨어요? 저도 되게 다양한 완전히 새로운 신선한 논점을 발견한 것도 되게 재밌었고요. 그리고 그분이 특히나 말이 많으셔가지고 더 많은 재미를 느꼈습니다.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은데 이게 더 불꽃 튀는 이게 좀 자리였으면 좋았겠다 싶기도 하고요. 충분히 튀지 않았어요. 어떠셨어요? 좀. 튀는 사람이 제가 아니라 저쪽이잖아요. 아니에요?
우선은 아니 뭐 아무나 먼저. 제가 말하겠습니다. 저였나요? 아무튼 사실은 되게 색다른 관점을 가진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의견을 제시한 부분들도 있어서 신선했고요. 그리고 또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제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경험이 없어서 능숙하지 못했는데 많이 배우고 연습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취합해서 나은 생각을 보다 우리 국민들에게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은 네. 어떠셨어요? 저는 이게 OX는 뭐 각고 다를 수도 있지만 그 OX에 접근하는 관점들도 서로 다르는 게 너무 신기했고요. 저는 문제들을 되게 입체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을 저희가 이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집에 가서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토론 3박 4일에도 안 끝나겠다 안 이런 끝나요. 생각에서 안 너무 빨리 끝나요. 끝나서 아쉽죠. 절대 안 너무 빨리 끝나요. 끝나서 아쉽고 여러분들은 이 토론을 꼭 또 다시 볼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혹시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누구의 말이 가장 답답하고 반박하고 싶으셨나요? 댓글에 꼭 용어도 좋으니까요. 제목해 주셔도 좋거든요.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그 말에 반박합니다를 보셨습니다.